그 이건희 회장, 이학수 부회장 그 시절에는 그러니까 이학수 부회장이 정말 조직 장악력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구조조정본부는 완전히 1인 체제였어요. 모든 것이 이학수 부회장의 장악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리고 이제 이학수 부회장은 매우 현명하게 자기의 결정을 그 구조조정본부의 결정을 한남동에 가서 사인 받아오면서 이거를 회장의 권위를 입혀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이제 지금 와서 보게 되면 그 미래전략실의 결정에 권위를 입혀주는 사람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병원에 실려가 있고. 지금의 이제 그 삼성그룹의 의사결정 구조는 아직까지는 정말로 권위가 너무 부족한 이재용 부회장과 그다음에 이학수 부회장에 비해서는 조직 장악력이 한참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최지성 실장과 그다음에 매우 아주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장충기 사장과 김종중 사장 요 네 사람이 집단 지도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훨씬 더 의사결정이 이렇게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굉장히 각자의 단기적인 어떤 이익에 따라서 결정이 왜곡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물론 이제 그러면 이제 가신들은 이런 일을 왜 하냐? 자기의 다 개인적인 이익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언론에 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학수 부회장의 재산이 뭐 8천억이다, 1조다 또는 심지어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공식적으로 준 것도 있지만 자기가 또 빼돌린 것도 있어요. 챙긴 것도 있고 그리고 받은 것도 있고. 뭐 이거 이 얘기했다가 뭐 잡혀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다른 그룹의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께서 이명박 이제 대통령 나가신다고 했을 때 재산이 얼마다 이렇게 그때 재산이 공개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정주영 명예회장의 코멘트가 이거였어요. 내가 꽤 많이 주기는 줬는데 저렇게 많이 주지는 않았다. 그 정도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이익을 챙길 만한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최지성 체제하에 미래전략실도 역시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때와 이때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놀라실지 모르지만 지금 미래전략실에 있는 그 핵심 임원들이 해외 경험이 거의 없어요. 진짜요? 정말로. 왜냐하면 공식 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떤 회사의 대표이사다, 등기이사다 그러면 당연히 해외에 가서 투자자도 만나고 뭐 인터뷰도 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뭐냐면 그냥 삼성전자의 사장이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환관이 저 외부의 그 사령관으로 안 나가잖아요. 이 사람들은 환관이거든. 그러니까 같이 있어야 권력이 생기는 사람이니까 멀리 안 가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에 나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글로벌 기업의 그룹에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글로벌 마인드가 매우 약해요. 그게 이학수 부회장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그게 뭐 어떻게 굴러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세상이 변했는데 왜 그러면 그 물산 합병을 그같이 정말 단기적인 시각에서 무리하게 했을까? 이분들이 글로벌 마인드를 갖고 있었다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합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사장 중에 한 분을 만나서 이렇게 그래서 처음 만나자마자 제가 이렇게 딱 농담을 던졌어요. 참 사장님 이번에 정말 무리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장의 답이 제가 무리한 게 아니라 무식해서 그랬습니다. 정말로. 끝나고 나서? 네,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물론 그냥 농담 비슷하게 한 말이지만 저는 근데 이게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왜냐면. 아차 싶었을까? 숨어서 커튼 뒤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대외적인 어떤 접촉에 기회가 없어요. 객관성이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방식으로만 결정을 하게 되는 그게 지금 이와 같은 문제들을 낳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요, 이 대목에서 약간의 제가 요번에 이제 국조 때 했던 일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제가 얘기를 좀 하고 나서 우리 김성회 보자가 여기 설명을 좀 할 텐데 재벌 회장님들 8분이 다 나오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장충기 그 차장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재용은 무조건 나오는 거였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미래전략실에 그렇게 중차대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면요, 저는 나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장을 커버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증인 채택이
이제 신청이 들어갔는데 한 이틀 전부터요. 이 국회에 와서 누비면서 자기 빠지고 김종중 김신을 대신 넣으려고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종중 와서 질문 하나도 못 받았어요. 장충기가 와봤자 이재용 회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주목도 못 받았을 때 그날은. 근데 그 자기가 안 들어가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결국은 자기 대신에 김종중하고 김신 사장 두 사람을 들여보낸 거예요. 그래서 나 그때 보고 제가 놀랬던 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회장이 나가 있는데 자기가 나가서 호위무사를 해도 시원치 않은데 자기 빠지려고 이 짓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때 그걸 느꼈어요. 우리 이제 그 지금 이 미래전략실에 대해서는 우리 또 김성회 보좌관이 여기 할 얘기가 잠깐만. 많아요. 진짜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현대자동차 그렇죠. 사장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사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이분도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는 사장이 아니라 역시 그 참모조직에 있는 그 사장인데 우리 같았으면 같이. 정말 거기 가가지고 옆에서 회장님을 보위하기 위해서 뭐라도 했을 거다. 그렇지. 근데 어떻게 삼성 애들은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냐? 안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안 나오려고 했던 그 노력을요. 우리 국회에서는 다 알아요. 몇 사람을 풀어가지고 국회의원들 한 명씩 다 이게 집어가지고. 과도기 체제하에 왕세자와 그 선왕의 가실등 간의 관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얼마나 제대로 된 판단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벼룩이야.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나갈 길을 본 거죠, 먼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김성애 보자 한번 얘기 좀 해보시죠. 그 한이 많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짓거리 했던 것들을 옆에서 다 봤기 때문에 다른 보좌관실이나 다른 방이랑 이제 본인이 당했던 거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전 뭐 한이 많지는 않고요. 예. 저는 재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예. 뭐. 그러면 나만큼 사랑하겠어요? 뭐? 재밌었던 것은 8명의 총수들, 그 사람들은 대통령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빼도 박도 못한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전경련의 2사람에서 10사람이 나오기로 했는데, 7명에다가 CJ에다가 전경련 2명이었군요. 나오기로 했는데, 저희가 각 의원실에서 거기에 붙여서 같이 불러들 참고인들하고 이 기타 증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두 분이 참고인이었고. 예. 근데 저희는 이렇게 그림을 짜고 있었기 때문에 꼭 나오셔야 되는데 이게 논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회의가 시작되더니 그냥 그 10명만 딱 증인 채택하고 이 의사봉투 들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증인도 한 사람도 못 부르고 참고인도 한 사람도 못 부른 상태에서 이제 손혜원 의원이 야 이대로 안 되겠다 해서 위원회가 갖고 있는 권한 중에 위원 중에 4분의 1 설명을 그냥 받으면 무조건 자동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 일일이 전화를 직접 다 해서 그중에서 10명을 설득해서 18명 중에 새누리당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저희가 전체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손혜원 의원이 소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회의를 소집을 하니까 위원장과 뭐 이제 다른 의원들이 어마 뜨거라 해서 그럼 그냥 우리가 소집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회의를 해놓고 그 회의에서 이제 장충기 사장이 증인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의사봉을 두드리려는 순간 이완영 의원이 잠깐만 나도 증인을 불러야 되는데 간사간 협의를 다시 하자라고 나갔다 들어오더니 우리 남겨놓고 나갔다가 들어오더니 나 참. 예, 거기서 이제 장충기가 사라지고 김종중하고 김신으로. 여기서 이완영만을 나쁜 사람 보면 안 돼요. 나머지 간사들도 똑같은 부역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저는 그 사람들이 참 어이가 없는 게 저는 그때 장충기가 사라질 때 사실 눈 깜짝도 안 했어요. 나는 주진영, 김상조가 사라질까봐 너무 걱정을 했거든요. 두 사람은 참고인이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그냥 자리를 버틴 이유는 단 하나. 이완영이 무식해서 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 머릿속에는 장충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장충기만 빼면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속으로 장충기를 뺀다 한들 우리가 할 말을 못할 게 아니었거든요. 회장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저는 뭐 주변에 뭐 아는 또 이렇게 재벌 기업에서 연락이 와요. 아, 우리 회장 좀 봐주세요. 제가 원래 알던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한테 물어볼 시간도 없어요. 아니, 왜냐면 이재용이 나와 있는데 왜 딴 사람하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 그 간사님들이 셋이 갔다 와서 제가 펄펄 뛰고 난리를 쳤죠. 저보다 이제 박영선 의원이 더 열심히 막 이쪽 간사한테 야단을 쳤더니. 박범계, 김경진 의원한테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김경진 의원이 뭐냐면 이렇게 손으로 가르쳐 사람한테 물어보래요. 그래서 저쪽에 가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야 같이 해놓고서 왜 나한테 핑계를 대? 막 자기들끼리 셋이서 주고받는 거야. 근데 거기서 메인은 이완영이죠.
이완영이 해서 야 둘 김종중이 합병엔 더 중요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 둘 놓으면 돼. 그 장충기 빼. 그나 그때도 생각이 아까하고 똑같은 생각이 장충기가 회장 나오는데 이렇게 빼려고 자기를 빼려고 이런 노력을 하는 사람인가? 이렇다면 그걸 어떻게 믿어? 장충기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이번 주 화요일 날 경향신문에 제가 쓴 컬럼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포털에 김성조 치면은 위에 그 컬럼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 그 뒷부분에, 그러니까 사실 그 앞부분을 문화일보가 아주 살짝 비틀어가지고 이제 기사화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렇게 됐지만 저는 이제 그 컬럼의 포인트가 이제 뒷부분에 있었는데 여러분들 한번 요 합병과 관련된 또는 이제 승마협회와 관련된 그 사건들의 일지를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보세요. 2014년 9월 대구에서의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 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독대 때 정유라에 대해서 승마협회. 지원을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근데 그 당시 2014년 말 2015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모든 그룹의 이 대관 업무하는 사람들이 최순실의 존재를 전혀 모를 때예요. 네. 그런데 바로 그때 2014년 9월 달에 대통령이 딱 찍어서 뭘 하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쪽에서는 이게 도대체 누군데? 라는, 이건 이제 그런 걸 하는 게 바로 장충기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그 최순실의 존재를 제일 먼저 확인했던 사람이 삼성그룹의 장충기라고 생각해요. 바로 그때. 심지어는 2015년 초까지도 안종범 경제수석조차도 최순실의 존재를 정확하게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장충기 사장은 그 즈음에서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삼성에서는 만 몇 세 되면은 물러나야 되거든요. 근데 은퇴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타이밍이었는데 갑자기 이 장충기 사장이 지위가 영향력이 더 커졌어요. 당연히 비선 실세를 포착하고 내가 그 로비를 맡았는데 어떻게 당연히 힘이 더 세지죠. 그러고 나서 로비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속에서 결국은 그러니까 저는 모 부처에서는 삼성 얘기가 나오면 다 청와대 쪽에서는 장충기 사장하고 연락해라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순실의 존재를 가장 먼저 파악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재용의 승계를 완성한다는 명분하에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강화하는 쪽으로도 사용한 사람이 바로 장충기. 사실 이 사태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점을 찍어서 보여드린다면 그 대구에서 그 창조경제혁신센터 그 오픈할 때 만나고는 그리고 그 연말에 삼성 인사 때 SDI의 박상진 사장이 삼성전자로 옵니다. 그러면 전자로 오고 나서 조금 있다가 그 회장사가 되는 거예요. 승마협회. 그러니까 이 단계가 지금 보면 그림같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김상조 선생이랑 전성희 선생이랑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장충기를 감옥에 보내면 골프를 치면 그건 버디다. 장충기까지 못 가는 게 파일 거예요. 그래서 장충기를 잡으면 그 정도면 망외의 소득이고, 근데 그래봤자 또 다른 사람이 하겠죠. 이재용까지 가면 그건 이글에 가까운 거다. 홀인원이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과정에서 이재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를 잡아내기는 어렵지만 장충기는 그걸 전체적으로 지휘를 한 행위가 있잖아요. 돈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잡아넣는 것까지는 쉬울 수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충기 씨가 잡히는 거 정도가 아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원래 저기 안민석 의원이 늘 하는 거 있잖아요. 범인은 숨는다. 그 청문회 때 장충기가 자기가 안 나오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회장 내보내고 했다라는 것은 저는 그 사람이 청문회 제일 얘기를 잠깐 중요한. 더 하면 자기네들이 간사 세 놈이 죄송. 이게 나중에 편집할 때 빼주세요. 편집이 어딨어. 생방인데. 네,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그 셋이 장충기를 빼기로 합의를 해놓고 그 나머지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제가 알기로는 그 항의를 한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그날 청문회에서 열심히 지네들끼리 장충기 노래를 부르잖아요. 속지 마세요. 국회의원 말하는 거 여러분들 앞에서 말하는 국회의원이랑 뒤에서 자기들끼리 뭐 하는지 전혀 믿지 마세요. 지금 최근에 이번 주에 지금 그 간사들이 장충기를 씹고 그리고 이재용의 그 구속이 안 됐다는 걸 갖고 펄펄 뛰는 게 그 사람들이에요.
한번 검색해서 보십시오. 그거 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마디만 그럼 하면 저도 그 회의록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날 회의를 할 때 11월 28일 그 저희 증인 채택안 회의할 당시에 국민의당 간사가 한 말이 그 다음에 장충기 사장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판단하기에 비교적 증인 가치가 조금 덜하다. 그래서 뺐다라고 거기서 아예 얘기를 하죠. 예. 그 회의록에 그렇지만 나와. 예, 회의록에 속기록에. 나오니까 드린 말씀인데 근데 이 청문회 제목이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이었고 삼성에서 최순실 등을 접촉해서 국정농단을 한 건 장충기라는 거를 조금 선수들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그랬는데 증인 가치가 덜하기 때문에 김종직으로 교체했다. 이거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있을 수 없는 얘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나왔자 별볼 일도 없었지만 숨어서 문제가 된 거예요. 재벌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특정해서 말하는 삼성에 관련된 문제는 그 누구도 누가 우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모릅니다. 예, 절대로 그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거 맞고서는 믿지 마세요. 이번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갑니다. 삼성은 개혁이 할까요? 가능할까라고 물어보시면 잘못된 질문이고요. 변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고요. 언제나 변화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맞아요. 그게 변화하는 게 자기의 이익이다라고 깨달을 때 비로소 변화하는 겁니다. 맞아요. 외부의 압력이 없으면 변화할 인센티브가 생길 이유가 없고요. 제가 기업의 구조조정 몇 번 이제 여기저기 하면서 해봤잖아요. 근데 그 아주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한국의 조직은 너무 경직적이라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바꿔요. 피가 좀 나야 바꿔요. 아니면 이제 저처럼 좀 무식한 애가 뭣도 모르고 막 먼저 들어가는 것이지 절대로 먼저 못 바꿔요. 그것은 참 우리나라의 큰 문제예요. 그래서 말한 것처럼 삼성이 지가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해야 바꿔요. 피를 보아야 되는구나. 그런데 뭘 바꿔야 되느냐. 두 가지 포인트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건 뭐 아까 주 선배께서 이미 하신 말씀인데요. 삼성의 조직 문화의 가장 치명적인 어떤 결점 중에 하나가 바로 순혈주의예요. 외부 사람들을 그 조직 안으로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체크 앤 밸런스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삼성물산 합병과 같은 그런 무리한 수를 내부에서 그래도 걸러주고 그다음에 외부에다가 공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걸러주는 장치가 없다라는 것인데. 근데 그 순혈주의가 왜 그러느냐. 자기 안이 썩었거든. 그러니까 외부에서 제가 이거 올림푸스 말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외부의 사람을 자기네들 핵심 포스트에 넣는 순간 이게 마각이 드러날 위험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순혈주의가 되는 거예요. 순혈주의 못 빼는 이유가 부패했기 때문에 도리어 순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작년 10월 5일에 엘리엇이 이제 삼성전자 주식 0.62%를 취득하고 난 다음에 레터를 공개했잖아요. 한참 시간이 지나서 11월 29일 날 삼성전자가 이사회를 열어서 거기에 대한 일단 답을 했어요. 그래서 지주회사 전환을 6개월 동안 검토한다. 6개월 동안 검토한다는 건 안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글로벌 기업의 CEO 경험을 가진 사람을 사회이사로 모셔오겠다. 여러분들 사회이사의 독립성은 그 사람이 누구이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의 사회이사 하는 분들 전부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다 거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바로 총수와 또는 경영진들이 지명했기 때문에 사람의 인센티브 스트럭처는 나에게 보상과 벌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재벌 총수가 지명했을 때의 사회이사와 외부 주주가 지명했을 때의 사회이사는 똑같은 사람이라도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삼성의 순혈주의를 바꾸는 건 뭐냐면 그것이 엘리엇이 되었던 국민연금이 되었던 바로 외부의 주주가 추천한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이사회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고 이런 가능성을 열어주는 게 바로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3법 개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변화를 가져오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룹 전체. 여러분들 정말 제가 사실 이런 방송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까 주 선배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총수 체제가 문제가 있으니까 총수 없고 각 계열사가 독립 경영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답이 아니에요. 세상에 그렇게 돌아가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그 변화는 10년, 2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라는 문제인데 여러분들 아마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스웨덴이 우리나라만큼 경제력 집중이 많이 돼 있고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이라고 하는 건데 그 지금 5대째 승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웨덴 경제에서 발렌베리는 우리나라의 삼성보다도 더 비중이 큰 그룹입니다. 거기에 경영권이 5대째 승계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 5대째 승계한 발렌베리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병철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처럼 자기가 일일이 다 지시하면서 그런 식의 CEO로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조직의 리더가 해야 할 역할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총수들은 모든 걸 보고받고 모든 걸 직접 결정하는 그런 CEO형의 어떤 리더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가능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3세들은 그런 걸 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계열사들을 이렇게 코디네이션하고 조직 구성원들의 에너지를 모은 다음에 외부의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사실은 스웨덴의 발렌베리들이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이런 어떤 조종자,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누군가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걸 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돼요. 제가 청문회 마지막 발언으로 미전 씨를 해체하겠다 그러니까 그거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게 없는 그룹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잘하는 거지. 그런 어떤 컨트롤 타워를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방식으로 조직으로 만들어내고 거기서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의 재벌 3세들은 어차피 CEO가 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물러나라. 이것도 당분간은 말이 안 되고 그러면 뭐냐면 거기서야 뭐냐면 코디네이터로서 역할을 하고 그것도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진짜 배당받는 주주로 물러나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한 세대 간에 걸쳐서 한국의 기업들이 진화해 나가야 할 변화예요. 선진국 기업들도 이런 진화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진화의 어떤 변화 과정을 좀 더 짧게 만들고 코스트를 적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우리 공 선생님 하나 이제 다시 김상조 교수님 하나씩 하겠습니다. 공 선생님 마지막 질문으로 이번 사태를 통해서 드러난 우리 사회의 그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 교수, 변호사, 회계사, 언론 그리고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직업 윤리가 있나요? 그 사람들이 직업 윤리가 있다면 이 사태까지 왔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그거 갖고 해주십시오. 김 선생이 칼럼도 쓴 적이 있어요. 아니, 김 선생님은 또 딴 거 물어볼 게 있어. 네, 좋은 얘기 안 나올 질문을 왜. 우린 쓴소리를 원합니다. 요번에도 보세요. 근데 이게 요번 것만이 아니에요. 이건 좀 비행 돌려서 20년 전에 97년 금융위기 터지고 난 다음에 제 아는 선배가 그 당시에 이제 한국은행에 그 당시 한국은행에 은행감독원이 있었어요. 은행감독원에 있던 사람인데 양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이번에 그 IMF 위기 터지고 난 사람들 만나기가 곤란하다. 왜? 그 은행 부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하면 알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고서 나쁜 놈이라고 욕먹고 몰랐다고 하면 바보가 돼서 이거 사람 만나기가 힘들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뭐 그 당시에 관료 중에서도 사임한 사람 있나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 엘리트라는 것은 아주 그 조선시대 그 썩어 빠진 그 관료들이랑 다 하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있다면은 행시된 사람이 누구야? 출세하고 싶은 사람이 됐어. 사시된 사람이 누구예요? 출세하고 싶은 사람이 됐어. 신분상승. 네? 그러니까 애초에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체제가 엘리트라는 것이 그 윤리적인 기반이 없죠. 기준에 의해서 공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엘리트가 아니라 지배 세력에 붙어가지고 그 뜯어먹는 거를 온 가문의 영광인 나라에서 그렇게 해서 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막상 그 자리에 있을 때 이런 뭐 박근혜뿐이 아니라 이러고 저러고 할 때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것을 창피하게 생각 안 해요. 이거는 근데 이게 참 한국이 갖고 있는 큰 그 딜레마인데 뭐냐면 겉으로는 또 뭐
온갖 또 윤리적인 기준을 대 가지고 또 신문에서 떠들어요. 근데 사실 그 신문 애들도 또 광고 받아먹고 또 맨날 왜곡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온통 말하자면 위선분자. 그 왜 소강호 김용의 소설에 나오면은 거기에 나온 대표적인 그 화산파 장문인 위선군자들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박쥐 말하는 게 여러분들 있는 데서는 나는 새라 그러고 꼼꼼한 데 가면 다시 쥐가 되는 인간 투성이가 우리나라가 쌓여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이 방송하는 이유도 뭐냐면은 지금의 뭐 40대까지는 어떨지 모르는데 50대, 60대 엘리트는 기성세대 엘리트. 그 썩은 체제에서 성공해서 거기가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뭔가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줄 거라고 절대 기대도 하지 마세요. 예. 아니, 진짜 제가 지금까지 쓴 컬럼 중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가장 많이 트윗된 컬럼이 교수, 변호사, 회계사, 망국론이었어요. 진짜. 국회의원들 어쩌세요? 예, 저한테 전하는 기자들한테 너희들부터 반성해라 라는 얘기부터 많이 하고 있고요. 정말 우리가 최순실을 욕하기 이전에 우리들 주변에 산재해 있는 작은 최순실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주위에서 호가호위하는 사람들 전부 다 우리 사회의 이른바 지식인들, 엘리트들, 사회 지도층이라고 그런 얘기 듣는 사람들이 그 주위에서 호가호위했던 겁니다. 근데 국회의원도 꼭 넣어주세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시면 이게 그 개념적으로는 두 가지가 이게 같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그거를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을 기존 체제가 확실하게 응징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보는 거지. 아, 이거는 해봤자 손해만 난다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나쁜 짓을 해다가 잡힌 애를 그러면 확실하게 처벌만 해도 또 모르는데 또 그건 처벌을 안 해. 그러니까 보복을, 나쁜 짓을 하는 사람에 대해 사회가 보복을 해야 신뢰가 생기는 거야. 또는 그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을,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을 써야 되는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안 써요. 안 써. 그러니까 이거 뜨는구나. 우리 댓글도 굉장해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얘기는 이제 뭐 우리나라를 퇴보시킨 게 이명박 박근혜 얘기를 하지만 민주당 정권일 때도 사회적으로 뭔가 개혁을 하려고 하고 내부 고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그러면 정권이 소위 보호를 하고 프로모트를 시켰느냐 안 했어요. 그것이 역사적으로 또는 자기의 성장 과정에서 쭉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중불나게 이상하게 이제 튀어나오는 사람이 한 번씩 있지만 그건 항상 예외적인 케이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맨날 말하는 게 재벌 개혁을 하려는데 이러고 저러고 맨날 말하는 소위 디자인적으로 어프로치를 해가지고서는 그럴 능력이 안 된다,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하나는 두 가지죠. 하나는 내부 고발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호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나쁜 짓 하다 걸리는 놈을 확실하게 잡거나 이것을 하는 것에서부터 나머지가 하나씩 태어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부 고발을 한 명이 하면 죽이지만 10명, 20명이면 그거 다 죽일 수 있어요? 못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이치거든요. 그러니까는 사회라는 것은 그렇게 미리 설계된 디자인에 의해서 개선되지 않아요. 잡히는 놈 죽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제가 우리 김상조 교수님한테 마지막 질문을 하는데 짧게 여러 가지 질문을 좀 해볼게요. 첫째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예. 그 삼성전자 지분이 저 정도밖에 안 갖고 있으면서 모든 비자금 나가는 것들 이게 정직하지 않은 돈 나가는 건 전부 삼성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내보내는데 이 주주들은 가만히 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소송도 많이 이게 했고. 너무 어이없는 거 아니에요? 돈이란 돈은 다 삼전에서 빼가는데? 아마 요번에 나간 돈들은 특검 재판 결과가 확인되고 판결이 나오는 순간 제가 다 주주대표 소송 내에서 네, 다 회사로 네, 네.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 조금만 궁금했고요. 기다리세요. 또 하나, 이 아까 300조 매출 중에서 80%가 해외에서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삼성에서 휴대폰이 갖는 비중은 몇 프로나 돼요? 전체 매출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전자의 지금은 매출. 전자 쪽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뭐 전자만 얘기해요. 전자만. 네, 반도체하고 휴대폰하고 이게 좀 시황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한참 잘 나갈 때는 휴대폰이 삼성전자 전체 한 60%쯤 됐습니다. 전 세계 다 합해서도?
아니면 국내? 그러니까 전 세계 매출액, 삼성전자의 매출액. 지금은 이제 반도체가 워낙 좋아져가지고 한 반, 네. 핸드폰 매출의 한 반 정도. 아니요. 근데 반에서 국내외는 몇 프로나 되나요? 대부분이 외국이에요. 예. 대부분이 외국이에요? 그러니까 뭐 더구나 핸드폰 같은 경우는 뭐 한 80%, 90% 가까이가 해외에 팔리죠. 해외예요? 세계 인구가 50억이고 우리나라 5천이에요. 그럼 국내 휴대폰의 매출은 어느 정도예요? 예? 국내 그 휴대폰 매출은 어느 정도예요? 그것도 뭐 1조 1년에 넘을 것 같은데. 200조에 뭐 반만 해도 국내 매출? 휴대폰. 국내 매출은 애초에 숫자를 기억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작아요. 그 자체는 그렇게. 그래도 몇 조 될 것 같은데요? 물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아, 그게 중요하다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200조에 20%면 40조예요. 아니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저는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못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불매운동이에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휴대폰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냉장고 뭐 하나 사면 뭐 몇 년 쓰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나라 같이 휴대폰을 자주 바꾸는 나라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조사해보면 분명히 나올 거고요. 그리고 차도 우리나라 같이 빨리 바꾸는 나라 없고요. 3년만 타면 안 탑니다. 바꾸죠, 새 걸로. 그리고 자,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바꾸는 게 휴대폰입니다. 이걸 휴대폰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바꿔주지 않았으면 오늘날 삼성은 없습니다. 불매운동 말씀하시는 거면 나는 반댈세. 그런데 저는요, 사실은 저는 오래전부터 삼성을 안 썼어요. 모토로라만 썼어요. 그러다가 한 2년 전에 처음으로 갤럭시를 샀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제가 당에 들어오면서 다시 애플로 바꿨는데 이게 조금 불편하고 한데 이제 오랜 동안 기술이 축적이 되면 아무래도 편리하고 좀 더 좋은 제품을 만들게 되죠. 그런데 그걸 국민들이 해준 거라는 거죠. 내수 기반을 국민들이 만들어줬다는 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미미합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댓글에 달아주지만 우리가 불매운동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게 뭐 아무것도 아닌 정도 수준밖에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여기서 또 빠져나가면 뭐 우병우든 김기춘이든 관심도 없어요. 저는 이재용이 여기서 빠져나가면 삼성이 여기서 빠져나가면 이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미 정치권에서는 이미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저도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을 하면서 우리가 뭘 할지 우리가 어떻게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가듯이 삼성을 우리가 다시 옆에서 지켜봐야 되는지 오늘 삼성의 뼈대는 어떤 것이고 이게 잘못돼 간 것은 이제 어떻게 간 것이고 선대는 어떻게 됐고 지금 뭐 미래 전략실이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 쭉 이제 단편적으로 우리가 2시간 안에 짧지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저랑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이 삼성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것들을 또 많은 분들이 얘기를 또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저는 그 면에서 굳이 한다면 정권 교체를 해서 사법 개혁을 하는 것부터 단추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 정권을 교체를 했는데도 사법 개혁을 제대로 안 하면 그때는 확실하게 정말 누가 해도 똑같다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네, 그 수밖에 없어요. 예, 저 역시 재벌개혁의 가장 강력한 수단은 사법개혁, 검찰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모든 나쁜 놈을 다 잡아서 깜빵에 보낼 수 없어요. 제대로 하나 잡아서 엄벌하는 것을 통해서 예방효과를 하는 게 이게 그 중요한 거고요. 하나만 더 추가를 한다면 사실 제가 소액주주 운동을 이제 20년째 했는데 소액주주 운동은 말 그대로 캠페인이에요. 이런 게 중요한 거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거를 진짜 실효성 있게 해나간 건 기관 투자자여야 돼요.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주주들이 제대로 움직여야 되고 소액주주가 아니라 기관 투자자, 특히 국민연금. 그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과 같은 거에 대해서 정말로 절차 의뢰하면서 합병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반대하면 끝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저는 그러니까 최순실이 한국 경제 발전에 가장 기여한 거를 하나만 꼽으란다고 한다면 국민연금을 손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덕분에 작년 말에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기관 투자자의 어떤 행동에 관한 모범 기준이 우리나라에서도 너무나 늦게 다른 나라들은 아세안 국가들도 다 만들었는데 이제야 우리는 작년 말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올해부터 이제 시행하고 있는데요. 정말 국민들이 어떤 똑바로 눈 뜨고 쳐다보고 그 기관 투자자들이 제대로 행동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그 법을 또 고쳐야 할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상조 교수님을 이제 우리 공 선생이 소개를 해서 처음 알게 됐죠. 처음 만났고 그 김상조 교수님을 쭉 제가 이제 쭉 털어보니까 20년 전부터 소액주주 운동을 하셨어요. 20년 전부터 삼성하고 싸우면서 어떨 때는 그 사람들을 협박도 하고 어떨 때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면서 했는데 아무것도 된 게 없는 거야 지금. 뭐냐고 지금 이렇게 그렇지는 않아요. 아무것도 된 게 없어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혼자의 메아리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또 이 사건이 또 이렇게 또 터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힘을 합해야 돼요. 정치권도 합해야 되고 그리고 공 선생 같이 센 소리로 쓴소리가 아니라 이거는 뭐 그냥 센 소리지 이런 얘기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을 움직여서 국민들이 다 같이 이것을 느끼고 다 같이 감시하게 만들어야 되고 제가 국회에서 하는 것은 법을 만들든 뭘 하든지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7개월 동안 하면서 이번에 국감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이 국조하면서 이거 오늘 결론이야. 아무도 못 믿겠어요. 아무도 못 믿겠어요. 국조하면서 나중에는 얘는 이 겉으로 말하는 거랑 교문 위에 속이 있는 다르나? 초선요원을 갖다 밀어서 뭐가 다 바뀐다고 300분의 1도 그렇게 그러면 그러든지. 그러면 그러든지.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방금 저 소년 말씀에 뭐 미안한 얘기지만 정확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상조 성인 인생의 대부분을 썼지만 사실 지금까지 이룬 게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정치 개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치 개혁에서 인슈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정치 개혁은 국회의원이 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해야 돼요. 선거를 통해서 권력자들을 응징하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다른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우리 당에 있는 어느 조직에도 속해 있질 않아요. 이제 홍보위원장도 그만두고 내가 나온 이유가 내 혼자 해야 되겠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식으로 이렇게 전문가들을 만나서 이들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사람들을 깨우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성을 찾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놀라워요. 우리가 결국 2주밖에 하지 않았는데 12월 30일 날 그냥 캐주얼하게 시작해서 아무 준비도 없이 시작한 거죠. 그게 지금 사실 아주 잔잔하게 굉장히 많은 지금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향을 잡은 거예요. 이렇게 가서 전문가들 불러서 국민들한테 그 목소리를 들려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될지 그리고 국민들이 투표로는 물론이고 이 목소리를 내는 이제 툴이 만들어졌어요. 이 세상에는. SNS라는 것으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나가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고 오늘 김상조 교수님을 모시다고 제가 했어요. 네, 오늘 김상조 교수님이 오셔서 또 우리 공 선생님하고는 또 좀 다르잖아요. 사실은 아까 우리 종한 씨 얘기로 착하긴 주진영이 더 착합니다. 하지만 두 분이 다르잖아요. 톤이. 그죠? 그래서 이거는 착한 게 이슈가 잘 조용해. 이게 입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사안을 바라볼 때 주진영의 시각과 김상조의 시각과 저는 여러분들 편에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같은 근데 오늘 레벨을 얘기 갖고 들으면서 있거든요. 김상조 선생 시각이랑 제 시각이랑 다른가요? 다르죠. 달라? 시각은 같은데 표현이 서로 그 해법이 조금씩 다르죠. 그랬나? 그런 포인트가 다른 게 아니고 얘기의 방법이나 이런 게 달라요. 근데 저는 저는 공 선생의 이 워딩을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복잡한 일을 한마디로 풀어내는, 한 문장으로 풀어내는 이런 것들을 보고 제가 많이 깜짝 놀라거든요. 그리고 김상조 교수님은 오랫동안 삼성을 파왔기 때문에 그 디테일이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 공 선생은 머릿속에서 한참 생각하다가 그냥 펀치 하나로 턱 때려요. 그러면 계속 싸우는 거지. 상대방하고. 근데 설득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이 과정에서. 길을 본 거죠, 먼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김성애 보자 한번 얘기 좀 해보시죠. 한이 많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짓거리 했던 것들을 옆에서 다 봤기 때문에 다른 보좌관실이나 다른 방이랑 이제 본인이 당했던 거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전 한이 많지는 않고요. 예. 저는 재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예. 아마 나만큼 사랑하겠어요. 뭐. 재밌었던 것은 8명의 총수들, 그 사람들은 대통령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빼도 박도 못한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전경련의 2사람에서 10사람이 나오기로 했는데,
7명에다가 CJ에다가 정경련 2명이었군요. 나오기로 했는데 저희가 각 의원실에서 거기에 붙여서 같이 불러들 참고인들하고 이 기타 증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두 분이 참고인이었고. 예. 근데 저희는 이렇게 그림을 짜고 있었기 때문에 꼭 나오셔야 되는데 이게 논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회의가 시작되더니 그냥 그 10명만 딱 증인 채택하고 이 의사봉투 들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증인도 한 사람도 못 부르고 참고인도 한 사람도 못 부른 상태에서 이제 손혜원 의원이 야 이대로 안 되겠다 해서 위원회가 갖고 있는 위원 중에 4분의 1 설명을 그냥 받으면 무조건 자동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 일일이 전화를 직접 다 해서 그중에서 10명을 설득해서 18명 중에 새누리당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저희가 전체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손혜원 의원이 소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회의를 소집을 하니까 위원장과 뭐 이제 다른 의원들이 엄마 뜨거라 해서 그럼 그냥 우리가 소집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회의를 해놓고 그 회의에서 이제 장충기 사장이 증인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의사봉을 두드리려는 순간 이완영 의원이 잠깐만 나도 증인을 불러야 되는데 간사간 협의를 다시 하자라고 나갔다 들어오더니 우리 남겨놓고 나갔다가 들어오더니 나 참. 예, 거기서 이제 장충기가 사라지고 김종중하고 김신으로. 근데 여기서 이완영만을 나쁜 사람 보면 안 돼요. 나머지 간사들도 똑같은 부역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저는 그 사람들이 참 어이가 없는 게 그 정도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이익을 챙길 만한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최지성 체제하에 미래전략실도 역시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때와 이때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놀라실지 모르지만 지금 미래전략실에 있는 그 핵심 임원들이 해외 경험이 거의 없어요. 아 진짜요? 정말로. 왜냐하면 공식 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떤 회사의 대표이사다, 등기이사다 그러면 당연히 해외에 가서 투자자도 만나고 뭐 인터뷰도 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뭐냐면 그냥 삼성전자의 사장이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환관이 저 외부의 그 사령관으로 안 나가잖아요. 이 사람들은 환관이거든. 그러니까 같이 있어야 권력이 생기는 사람이니까 멀리 안 가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에 나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글로벌 기업의 그룹에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글로벌 마인드가 매우 약해요. 그게 이학수 부회장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그게 뭐 어떻게 굴러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세상이 변했는데 왜 그러면 그 물산 합병을 그같이 정말 단기적인 시각에서 무리하게 했을까? 이분들이 글로벌 마인드를 갖고 있었다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합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사장 중에 한 분을 만나서 이렇게 그래서 처음 만나자마자 제가 이렇게 딱 농담을 던졌어요. 참 사장님 이번에 정말 무리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장의 답이 제가 무리한 게 아니라 무식해서 그랬습니다. 정말로. 끝나고 나서? 네,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물론 그냥 농담 비슷하게 한 말이지만 저는 근데 이게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왜냐면 아차 싶었을까? 숨어서 커튼 뒤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대외적인 어떤 접촉에 기회가 없어요. 객관성이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방식으로만 결정을 하게 되는 그게 지금 이와 같은 문제들을 낳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요, 이 대목에서 약간 저는 그때 장충기가 사라질 때 사실 눈 깜짝도 안 했어요. 나는 주진영, 김상조가 사라질까봐 너무 걱정을 했거든요. 두 사람은 참고인이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그냥 자리를 버틴 이유는 단 하나. 이완영이 무식해서 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 머릿속에는 장충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장충기만 빼면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속으로 장충기를 뺀다 한들 우리가 할 말을 못할 게 아니었거든요. 회장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저는 뭐 주변에 뭐 아는 또 이렇게 재벌 기업에서 연락이 와요. 우리 회장 좀 봐주세요. 제가 원래 알던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한테 물어볼 시간도 없어요. 아니 왜냐면 이재용이 나와 있는데 왜 딴 사람하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 그 간사님들이 셋이 갔다 와서 제가 펄펄 뛰고 난리를 쳤죠. 저보다 이제 박영선 의원이 더 지금 막 이쪽 간사한테 야단을 쳤더니. 박범계, 김경진 의원한테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김경진 의원이 뭐냐면 이렇게 손으로 가르쳐 사람한테 물어보래요. 그래서 저쪽에 가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야 같이 해놓고서 왜 나한테 핑계를 대? 막 자기들끼리 셋이서 주고받는 거야. 근데 거기서 메인은 이완영이죠.
이완영이 해서 야 둘 김종중이 합병엔 더 중요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 둘 놓으면 돼. 그 장충기 빼. 근데 나 그때도 생각이 아까하고 똑같은 생각이 장충기가 회장 나오는데 이렇게 빼려고 자기를 빼려고 이런 노력을 하는 사람인가? 이렇다면 그걸 어떻게 믿어? 장충기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이번 주 화요일 날 경향신문에 제가 쓴 컬럼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포털에 김성조 치면은 위에 그 컬럼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 그 뒷부분에, 그러니까 사실 그 앞부분을 문화일보가 아주 살짝 비틀어가지고 이제 기사화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렇게 됐지만 저는 이제 그 컬럼의 포인트가 이제 뒷부분에 있었는데 여러분들 한번 요 합병과 관련된 또는 이제 승마협회와 관련된 그 사건들의 일지를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보세요. 2014년 9월 대구에서의 창조경제 혁신센터 개소식에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 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독대 때 정유라에 대해서 승마협회. 지원을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 이건희 회장, 이학수 부회장 그 시절에는 그러니까 이학수 부회장이 정말 조직 장악력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구조조정본부는 완전히 1인 체제였어요. 모든 것이 이학수 부회장의 장악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리고 이제 이학수 부회장은 매우 현명하게 자기의 결정을 그 구조조정본부의 결정을 한남동에 가서 그렇지. 사인 받아오면서 이거를 맞지. 회장의 권위를 입혀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이제 지금 와서 보게 되면 그 미래전략실의 결정에 권위를 입혀주는 사람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병원에 실려가 있고. 지금의 이제 그 삼성그룹의 의사결정 구조는 아직까지는 정말로 권위가 너무 부족한 이재용 부회장과 그다음에 이학수 부회장에 비해서는 조직 장악력이 한참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최지성 실장과 그다음에 매우 아주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장충기 사장과 김종중 사장. 요 네 사람이 집단 지도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훨씬 더 의사결정이 이렇게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굉장히 각자의 단기적인 어떤 이익에 따라서 결정이 왜곡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물론 이제 그러면 이제 가신들은 이런 일을 왜 하냐? 자기의 다 개인적인 이익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언론에 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학수 부회장의 재산이 뭐 8천억이다, 1조다 또는 심지어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공식적으로 준 것도 있지만 자기가 또 빼돌린 것도 있어요. 챙긴 것도 그리고 받은 것도 있고. 뭐 이거 이 얘기했다가 뭐 잡혀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다른 그룹의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께서 이명박 이제 대통령 나가신다고 했을 때 재산이 얼마다 이렇게 그때 재산이 공개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정주영 명예회장의 코멘트가 이거였어요. 내가 꽤 많이 주기는 줬는데 저렇게 많이 주지는 않았다. 네, 제가 요번에 이제 국조 때 했던 일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제가 얘기를 좀 하고 나서 우리 김성회 보자가 여기 설명을 좀 할 텐데, 재벌 회장님들 8분이 다 나오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장충기 그 차장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재용은 무조건 나오는 거였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미래전략실에 그렇게 중차대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면요, 저는 나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장을 커버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증인 채택이 이제 신청이 들어갔는데 한 이틀 전부터요, 이 국회에 와서 누비면서 자기 빠지고 김종중 김신을 대신 넣으려고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종중 와서 질문 하나도 못 받았어요. 장충기가 와봤자 이재용 회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주목도 못 받았을 게 그날은. 근데 자기가 안 들어가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결국은 자기 대신에 김종중하고 김신 사장 두 사람을 들여보낸 거예요. 그래서 나 그때 보고 제가 놀랬던 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회장이 나가 있는데 자기가 나가서 호위무사를 해도 시원치 않은데 자기 빠지려고 이 짓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때 그걸 느꼈어요. 우리 이제 그 지금 이 미래전략실에 대해서는 우리 또 김성회 보좌관이 여기 할 얘기가 잠깐만. 많아요. 진짜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현대자동차 그렇죠. 사장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사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이분도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는 사장이 아니라 역시 그 참모 조직에 있는 그 사장인데, 우리 같았으면 같이. 정말 거기 가가지고 옆에서 회장님을
보위하기 위해서 뭐라도 했을 거다. 그렇지. 근데 어떻게 삼성 애들은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냐. 안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안 나오려고 했던 그 노력을요. 우리 국회에서는 다 알아요. 몇 이게- 사람을 풀어가지고 국회의원들 한 명씩 다 이게 집어가지고. 과도기 체제하에 왕세자와 그 선왕의 가실등 간의 관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얼마나 제대로 된 판단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벼룩이야.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나갈